한적한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마르쿠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권의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샤먼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마르쿠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범실론의 매력을 전하고자 마을 광장에 모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마을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르쿠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마르쿠스는 한 손에는 오래된 책을, 다른 손에는 작은 나무 가지를 쥔 채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존재의 비밀을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범실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신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과 우주,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한 조각, 그리고 이 작은 나무가지까지도 모두 신의 표현입니다. 그가 들고 있던 작은 가지를 살며시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지가 떨어지는 것도 신의 뜻이죠. 우리는 이 나무가 자라는 이유, 나뭇잎이 무성해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둔화된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럼 나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범실론의 시각에서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할아버지, 왜 별은밤이 되어서야 반짝이나요?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군요. 밤이란 낮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별은 그 광채로 우리에게 낮에 불러일으키지 못하던 신의 장대한 무한함을 상기시킵니다. 범실론적 관점에서는 그 반짝임조차도 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슬플 때가 있습니까? 신이 모든 것이라면 슬픔도 신의 일부인가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신의 일부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유한 경험들을 통해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적인 과정입니다. 범실론에서는 모든 감정이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신의 광대한 계획 속에 자리하고 있죠. 날이 저물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범실론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마르쿠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신과 자연, 그리고 자신들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은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과 우주를 닮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날 밤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남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 것을 믿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후에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매일매일 그들이 신의 부분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지의 창인이라 불리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존 로크의 이론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고 그가 믿는 바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백지에 무엇을 그려나가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어느 날 이 마을에 여행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는 세상의 온갖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여행을 떠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명성을 듣고는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죠. 할아버지는 여행자를 반갑게 맞으며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너는 이곳까지 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여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놓인 빛, 양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양피지를 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로 시작했지. 자네의 마음도 이 양피지와 같단다. 인생이란 바로 이 백지에 무엇을 채워넣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야. 여행자는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 백지를 채워나가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말이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매 순간 자신의 경험을 자리해하려는 노력이란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책장에 꽂혀있던 작은 공책을 꺼내 여행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채워온 나의 경험의 기록이야. 매일매일의 감정, 생각, 그리고 교훈들을 적어두었지. 너도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기억해두면 좋을 거야. 여행자는 공책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흘려보내지 않고 잘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 여행자는 마을을 떠났고 세상을 여행하며 자신의 백지를 경험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방황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백지의 상태로 태어나지만 각자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그 백지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삶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맞이하는 자신들의 백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한 남자, 이름은 지훈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삶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큰 만족을 느끼지 못했지만 딱히 불만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세상의 여러 지식을 전달하며 가끔은 삭막하게 굳어버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마을 근처를 산책하는 도중 오래된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점은 언제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낡고 허름했지만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호기심에 이끌려 서점 안으로 들어섰고 서가 사이를 헤매다가 먼지가 소복이 쌓인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사건의 미학이었고 저자가 알랭 바디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책을 들고 자리에 앉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디우의 사건, 이론은 지훈에게 마치 천둥처럼 다가왔습니다. 예기치 않게 지훈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었는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기존 질서와 구조에서 탈피해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삶에는 어떤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책이 일깨워준 가능성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지훈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교과서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교실은 활기찬 토론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행하며 진리가 아이들 내면에서 출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수업을 통해 작은 사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학생은 지훈의 수업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고 미래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른 학생은 예술에 눈을 떴고 결국 마을의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교실은 이제 더 이상 지루한 교과서를 읽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지훈은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개인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았고 마을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또 다른 학교로 옮겨갔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건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교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알랭 바디우의 철학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사건이라는 개념이 보여준 예기치 못한 변화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지훈의 삶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훈의 썰은 결국 바디우의 이론이 단순히 책 속의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상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훈은 주변의 삶의 작은 물결을 일으키며 잔잔했던 호수를 역동적인 강물로 변모시킨 사건의 교사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아주 평범했던 저녁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대개는 평화롭게 지내는 친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을의 인기 있는 다이너에서 작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이 훌륭하고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이 다이너에서는 그날 저녁만 해도 진기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 손님이 자신이 주문한 파스타 대신 뜬금없이 테이블에 수프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음식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프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뭔가 작고 반짝이는 금속 조각이 떠다니고 있었죠. 손님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로 인해 다이너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주방장이 서둘러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매우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설명적 추론 이론이 등장합니다. 가장 좋은 설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첫 번째 가설은 주방의 실수였습니다. 아마도 주방에서 수프를 장식하다가 뭔가 떨어뜨렸을 거야. 그러나 주방장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금속 조각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방의 청결 유지에 자부심을 가진 그였기에 더욱 믿기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다른 손님이 장난을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난꾸러기 손님이 재미삼아 금속 조각을 넣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다이너에서 그런 식의 장난이 통했다면 벌써 유명세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난을 칠 법한 손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장 그럴듯한 세 번째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마을의 금세공인이 이 다이너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최근에 다이너에서 작업을 마친 후 잠시 앉아있다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업 중 금속 조각을 실수로 옷에 묻혀온 후 식사 중에 놓고 갔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날 파스타를 주문했다는 사실과 맞물려 설명의 강력함을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명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결국 금세공인은 수프값보다 더 비싼 금속, 조각을 돌려받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설명적 추론이 어떻게 사람들 간의 오해를 바로잡고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설명을 찾아내는 능력은 단순한 논리 훈련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도 탁월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